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금 날이 대단히 더운데 아무쪼록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만약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할 경우에 러시아 연방은 해체될 것이다, 이런 주제로 여태까지 3편의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91년도 소련이 어떻게 해체됐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91년부터 러시아를 옐친과 푸틴이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만약 구체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해체된다면은 비러시아 계통의 자치공화국들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제 질서가 러시아 연방 해체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런 영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최근에 6월 4일부터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시작을 했고, 지금 2달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지금쯤은 중간 평가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은 먼저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못했던 러시아 연방 해체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특히 유럽을 무대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이 내용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뒤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김은경 교수가 남은 수명에 필요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성동구 청년 좌담회에서 어떤 사람이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이런 질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옛날에 자기 아들이 했던 얘기,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해서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안 준다든지, 예컨대 이와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은경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는 분명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들 발언이 맞는 말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는가 라고 투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은경의 진위는 예컨대 노인은 여태까지 민주당의 비우호 세력이고, 그리고 전혀 득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람이 발언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완전히 노인을 이 사람이 표멸을 했다, 여기에 지금 포커싱 해가지고 모든 방송이나 언론이나 신문지상이나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치중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흡사 이 사건을 놓고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 노인들이 그야말로 불쾌해서 감정적으로 전부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김인경 이 사람의 인식에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의 의미, 이거를 깡그리째 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선거 원칙, 이거를 근본적으로 위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 분야에 있어서 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선거 의미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이거 완전히 무슨 혁신한다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 이 자유민주 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그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은 이제 법 앞에 우리가 전부 평등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평등 가치는 자, 성별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고향이나 신앙,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뛰어넘고 이제 독립적인 그런 가치가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전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기본권,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속에 그 대한민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자유민주 체제에서 모든 그 권력은 전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오냐면 바로 선거나 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근본적으로 책에서 배운 것만으로 이제 그쳐서 안 되고, 전부 이것을 배우고 나서 좀 반납해서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국민들 머릿속에 전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헌법기구, 국회나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 질서 틀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은경은 김은경의 인식에, 예컨대 자, 이게 뭐 여성이 얼마 안 남은 그 노인들이 예컨대 한 표를 젊은 사람과 똑같이 행사를 한다. 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법학과 교수로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행위고, 이런 그 원칙을 깡그리째 무시하는 그런 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 보통선거 원칙을 크게 그 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선거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이런 데 전혀 차이를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일정 연령 18세 이상 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선거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원칙을 김은경은 완전히 부정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독일 만하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법학과 교수를 했다는데,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그 보통선거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전부 다 이제 어떤 성별, 남녀,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교나 피부색, 그 다음에 어떤 출신, 교육, 뭐 성분, 뭐 이런 정치적인 인식, 이런 것들하고 전부 무관하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자, 이게 완전히 투표를 할, 그 선거를 할 그런 그 권리를 갖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예컨대 A라는 청년과 자, 70세가 넘은 김동명이도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이제 딴지를 건 게 이제 김은경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젊은 그 청년들의 그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은 뭐 예컨대 우리 저 교육기관에서 정교조가 판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이 선거, 민주선거 이런 데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저 있는 자 없는 자 무슨 사회적인 이런 신분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불평등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만 전부 그 저 완전히 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토론할 때 이 김은경 교수는 내가 독일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독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이런 것도 내가 다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선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젊은 사람들이 예컨대 좀 더 목소리를 키우려면은 예컨대 참정권에 많이 적극적으로 그 투표행위에 참여를 하고, 아니면은 무슨 뭐 선거 연령을 계속 지금 현행 18세에서 뭐 16세로 낮춘다든지, 그런 그 법적 어떤 이런 합의에 따라서 뭐 제도를 법 규정을 뭐 바꾸고 이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몰아가야지. 자, 이게 뭐 말이 된다. 나이 든 사람은 뭐 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동조를 했다는 건 이건 교수로도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등선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인의 그 투표가 지금 동등하게 이제 그 취급을 하고, 그 모든 유권자가 행사하는 이런 한 표, 이거는 전부 동등하게 갈두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치 의식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 의사를 한 표로 환원한다. 이거는 이제 불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jede Stimme ist gleich viel wert 해서 모든 투표권은 똑같이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원칙을 김은경은 완전히 이번 자담회에서 완전히 이런 원칙을 놓치고 행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크게 실수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노인 표매다 이러면서 전부 우리 사회가 이게 쭉 보니까 옛날에 그 이제 민주당 그 사람들이 자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2004년도에 정동영에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수명의 그 어떤 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그 논조로 얘기들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르신 그 표매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나이 든 사람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든지, 아니면 유시민 같은 경우는 50대 접어들면 이제 사람이 멍청해진다. 그리고 60대부터는 무슨 뭐 중요 자리 맡아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김용민인가 이 친구는 노인들이 지금 현재 시 못하게 시청역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없애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30이면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 떨어진다 이 얘기하고, 자 일은 넘어서 뭘 배우나 뭐 윤호중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김은경이 요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양이원영이라는 이 국회의원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 투표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냐 이 말이죠. 20년 전에 정동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그 기류가 민주당사 내 흐르고 있는 걸 볼 때, 자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노인 표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다. 노인 우리 적이다 예컨대. 절대로 우리 투표 우리 정당 승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예 집에서 쉬든지 아예 표를 안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당내의 지배적인 그런 그 어떤 DNA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관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 민주선거의 원칙을 여태까지 무시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야 60대 70대 투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이면에는 노인 폄하뿐만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 그 선거 이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그 발언이었다 이런 얘기. 그런 거를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민주당 내에서 고민을 했다면은 지금과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없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여태까지 이 민주당은 말만 민주지 내용상으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그런 정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민주라는 이 말을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보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언론, 우리 방송 전부 보면 이 문제를 전부 노인 폄훼 일변도에서 전부 지적을 하고 이 카테고리 내에서 바운더리 내에서 전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서 이것은 좀 유감이다 저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그 미성숙된 그런 민주사회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김은경이가 노인회 사과하러 갔다가 그 노인회 회장님께서 차마 뺨 몸 때리고 그 사진을 때리는 뭐 이런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런 장면을 보는 것도 저는 좀 기이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쾌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이게 저는 뭐 독일에 오래 있었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그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언론이나 방송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자 이것이 민주선거의 원칙을 그 회면하는 그런 그 선사다 초사다 이런 얘기는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방송 게스트 나온 사람들이나 전부 다, 이 노인 여기만 좀 포커싱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사과가 늦었다. 자, 정식 사과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책임한 이런 민주적인 그런 원칙을 다 훼손시켜 놓고 그런 발언을 해 놓고 사과한다고 이것이 될 문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완전히 이것은 우리 사회를, 그야말로, 전부 감정에 치중하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 대 노인 기성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춰질 가능성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70세 넘은 노인들이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저도 70세 넘기 때문에 대상자고 분노가 나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일방도로만 계속 우리 화난다. 우리한테 투표권을 못 찾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제대로 요번에 알려줘야 될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이 민주선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나 우리나 다 같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재교육이 돼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번 차제 이런 문제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시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김은경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표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그와 같은 처사를 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많이 빗나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대공세 관련해서 중간 평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먼저 지금 현재 이 6월 4일부터 이것이 이제 대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선별 전황을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황도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월 4일자 전황도인데 맨 오른쪽에 이제 동북부에는 러시아가 공세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서부터 동부, 남부 이쪽으로는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간략히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공세가 여태까지 2달 동안 어떤 특징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노출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중간 평가고 그 다음에 이 프리고진 군사 반란 6월 말에 있었던 이 반란 이후에 지금 현재 러시아 정세에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날 대공세 시작했는데 서방은 최초의 우크라이나 대공세 이에 대해서 크게 낙관을 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엄청난 대공세 대역습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컸다.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한다 하다가 지금 2달째 미뤄왔다 6월 4일날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대단히 낙관을 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과는 달리 지금 현재 성과가 대단히 지지부진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조차도 이번 대공세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대단히 느리다. 지금 이제 빨리 진도가 안 나간다 그 얘기를 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 성과 이런 것들이 진전이 느리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조금씩 우세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전황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대부대 전투 수행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본격적인 대공세 대규모 부대가 투입되는 그런 어떤 대공세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루신이 이것은 이제 러시아 군 총사령관인데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자, 부대를 소규모 부대로 지금 현재 여러 그 광정면에 걸쳐서 어떤 이런 돌파구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무슨 뭐 전차군단 뭐 이런 전차여단 이런 걸로 계속 몰아붙이는 뭐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제 부대를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광정면에서 이제 계속 동시에 찔러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 2달이 지났는데 8주 뒤부터 지금 이제 작전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서서히 나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실질 회복한 것은 253평방킬로미터고, 그러나 이것도 대단한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253km 이 정도의 그 영토를 예컨대 확장을 할 때 필요한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된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겨우 5주가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푸틴은 근본적으로 자, 우크라이나 대공습이 실패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그 당시에 그 실패했을 때 자,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한 얘기고, 지금은 조금 스토리가 계속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월 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53%의 그 실질을 회복했다. 이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 이제 얘기한 거고, 그다음 미국의 인스티튜트 그다음에 Study of War, Study for War, Study of War, 저 ISW 여기 저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공세 시작 이래로 자, 이틀 만에 러시아는 이와 같은 그 우크라이나 대공세를 이제 멈추기 위해서 카초프카 그 드니프르 강에 있는 댐을 폭발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대공세 작전에 이제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수주간 실시한 대로 큰 성과가 사실은 없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 전황도에서 보다시피 맨 좌측이 6월 5일 거고 7월 달, 그 다음에 8월 4일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 점령구역이 거의 저 전선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제 8주가 지난 지금부터 서서히 성과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우리가 저 대공세 3개 축선 그 공격을 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예컨대 빨간색 자포리샤 축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자 이것이 이제 울레다 축선, 그리고 노란색 바흐무 축선, 동부 축선. 자, 여기서 세 개에서 이제 그 공세를 했고, 그러니까 주로 이 빨간색, 초록색 이것이 이제 주공 개념이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조공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북동부 지역 이쪽에서는 러시아 공세에 이제 반격하는 뭐 그런 형태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남부 전선의 전황을 요약을 해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남부 전선은 이제 전부 다 포괄합니다. 예컨대 자포리샤 축선, 자 여기 자포리샤 축선, 그 다음에 여기 울레다 축선, 그 다음에 이게 헤르손 지역 일대, 그리고 크림반도 일대, 요 네 개를 전부 싸잡아서 이제 남부 전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여기서 최종 목표는 크림반도를 이제 탈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거다. 요 밑에 크림반도를 이제 탈환하는 거다. 크림반도를 이제 탈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두 개 축선을 운용하는데 그게 바로 자포리샤하고 울레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공세 기간 중에 이제 중간 목표는 자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네 개 그 도시 톡막, 자 여기가 지금 톡막고 톡막, 그 다음에 멜리토폴, 이쪽 멜리토폴, 그 다음에 베단스크, 그 다음에 이 마리우폴. 그러니까 울레다로서는 요 두 개 밑에 도시 아소프에 있는 해안 도시, 그 다음에 이 자포리샤 이쪽에서는 이 두 개 톡막하고 멜리토폴, 자 이걸 점령하는 거다 이렇게 탈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이름으로써 예컨대 자 이게 탈환했을 경우에 완전히 이제 내륙 교통로 이제 크림반도하고, 지금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해 있고 있는데, 크림반도 여기서부터 내륙 교통로를 통해서 러시아 내륙 이 본토까지, 자 이것을 연결하는 내륙 공터를 근본적으로, 내륙 교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이 말이죠. 철도 도로를 차단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군에게 보급선 병참선을 이제 차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작전을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초기에 이제 두 개 그 기계화 여단이 지금 이제 공격에 투입이 됐는데 47여단, 33여단 이 두 공격에 투입이 됐는데 이 여단들은 전부 다 나토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서방 장비로 전부 무장을 했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공세 2주 만에 20%의 장비를 손실하고 그다음에 전투력의 30%를 그 전부 잃었다. 그게 이제 뉴욕 타임즈 보도고 지금 보시다시피 자, 이 공격하자마자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와 같이 전차와 이 장갑차들이 전부 다 이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오파 2 독일에서 준 거, 그다음에 브래들리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수분에 전부 파괴됐다. 레오파2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14대 줬는데 3대가 여기서 전부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9대를 줬는데 16대가 여기서 전부 나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이것이, 되어 있는지,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ilder der ukrainischen Armee. Sie sollen die Befreiung der Ortschaft Makarivka in der Region Donetsk zeigen.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해방, 지역들을 해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네츠크에 있는 마카리브카. 자, 이거를 이제 전부 해방을 했다. 이제 132대대가. 자, 그렇게 이제 전부 광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Kiews Offensive läuft, über ihren Erfolg entscheidet auch die russische Gegenwehr. Eine Analyse des US-Verteidigungsexperten Brady Afric zeigt von Russland errichtete Verteidigungsanlagen. In den vergangenen Monaten wurden sie hauptsächlich an der Front und um Stützpunkte herum gebaut. Über ihren Erfolg entscheidet auch die Russland errichtete Verteidigungsanlagen. In den vergangenen Monaten wurden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이제 새틀라이트에서 자, 위에서 새틀라이트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전선에 걸친 러시아의 이제 이 방어망을 어떻게 구축을 했는가. 자, 그 얘기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km에 달하는 이와 같은 방어선 여기에 전부 이제 러시아가 전부 방어망을 구축했다. 빨갛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대전차 장애물, 그 다음에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축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해 주는 거고, 특히 이 크림반도, 그 앞에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잘게 많이 편성이 되다. 이렇게 Sie hauptsächlich an der Front und um Stützpunkte herumgebaut. Aber auch im nördlichen Teil der völkerrechtswidrig annektierten Halbinsel Krim sind auf Satellitenaufnahmen einige Anlagen zu sehen. Die Systeme bestehen dabei aus mehreren befestigten.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크림반도 북부 지역에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2중, 3중의 어떤 이런 방어망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Und Hindernissen. Das folgende Beispiel zeigt eine Anlage zwischen Saporischschja und Melitopol. Zu den russischen Verteidigungsanlagen gehören tiefe Gräben und Erdwälle, vor allem gegen Panzer.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특히 자포리샤하고, 지금 여기 얘기가 자포리샤, 그다음 멜리토폴, 자, 이 일대에 이제 대전차 장애물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깊은 참호도 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싱크홀도 파놓고. Verteidigungsanlagen gehören tiefe Gräben und Erdwälle, vor allem gegen Panzer. Auf frisch gepflügten Eckerböden erwarten Experten. 지금 현재 새롭게 지금 땅이 보이는데, 자, 여기. sogenannte Drachenzähne. Das sind oftmals 조금 전에 새롭게 땀 거기에 전부 다 이제 지뢰를 묻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뒤로 지뢰를 묻은 앞뒤로 이제 국경 방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어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드라켄세네에서 완전히 용의 이빨이다 해서 이런 용치 같은 거, 콘크리트 베통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홍 모양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온 이런 것들을 전부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대전차 장애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조선 자포리자 축선, 자, 이제 초기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쏨하 이 크림 다리를 이제 파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쏨하 이거는 지금 이제 빨간 별표 여기가 이제 쏨하인데 자, 이 다리를 이제 크림 반도로 이어지는 그 다리를 이제 파괴를 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부 이제 그 파괴를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크림 주던 그 러시아군의 주요 병참선이 이제 타격을 받게 생겼고 그 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멜리토폴, 아까 베디안스크 이쪽으로 계속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전선에서 불레다 축선에서는 12평방킬로미터 실질을 회복했고 특히 벨리카, 노보실카, 온타, 오레히우 여기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청색으로 보이는 자, 이 일대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고 있다. 그 얘기고 그러면서 돌파구를 열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헬손 이 좌측에 있는 그 드니프로 강변 이쪽에도 리우노필 그 다음 점령하고 그 다음 드니프로강 그 동안 이쪽 그 강한도 점령을 함으로써 러시아 방어선을 이제 침투를 하면서 러시아 부대가 서서히 퇴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이제 드론으로 계속 그 포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탄약고, 그 다음에 2천여 명의 이 크림 주민들이 전부 이제 소외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얘기가 옛날에 그 케르치대교, 지금 현재 이 내륙으로 이어지는 자, 이 일대에 지금 현재 그때 이 다리를 그 손상을 시켰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했다,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 이 상륙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상륙작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 자포리샤 원전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남쪽 전선, 남부 전선에서 이제 공세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6월 6일 날 노바카초프카 이 댐을 폭발을 했고 이틀 뒤에 폭발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포리샤 여기 원전 여기에다가 폭발물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차하면은 자 이 일대에서 이쪽 방향에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군의 그 남쪽 그 침공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자포리샤 원전 폭발물 이거는 이제 방사능 누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단히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고 그 지금 현재 이 자포리샤 원전은 6기가 그 가동되고 있는데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가 완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3번 원자로 4번 원자로 그 지붕에다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다. 이거는 부다노프 그 우크라이나 국방 군사 그 국장 얘기고 그 다음에 이 IA 사무총장 그로시가 자 이제 가서 봤는데 사실 원자로 냉각체계 인근 지역에 대인지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걸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자로 내부 외부 차단 시설 왕춘 지역에 또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폭발될 경우 이제 국제사회가 좀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원자탄 폭발하고 동일 효과다. 그러니까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자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보타지 하려고 그러고 스트라이크 하려고 그런다. 자 이렇게 또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동부전선 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동부전선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이쪽 그 바흐무트 이쪽 인근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여기 이제 5월 25일부로 전부 뺏겼는데 탈취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바그너 그룹한테 탈취를 당했는데 그러나 지금 대공세 취하면서 이제 바흐무트 남부 북부 이 지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을 이제 포위하려고 그런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그 병참선을 단절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바흐무트 밑에 있는 아우디우카 그다음 마리인카 이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있다. 이 빨간색 노란색 축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부 전선. 자,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가 공세하고 우크라이나가 수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7월 하순부터 러시아가 공세를 강행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네츠크 동부서부터,
자, 여기 지금 도네츠크 동부에서부터 저쪽 그 쿠판스크를 거쳐서 자, 이쪽 그 하키우까지 완전히 일대, 그러니까 약간 230km 이 방어선, 이 일대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가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포병, 그 공중공격, 그러면서 60여 개 그 마을을 계속 포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와토베하고 크렘린나 서쪽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쿠판스크하고 리만 이쪽, 리만하고 쿠판스크 이 일대에 지금 러시아는 약 한 10만 명을 추가로 지금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청색 부분이 예전에 러시아가 전부 탈취를 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전부 뺏긴 지역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지금 이제 노리기 위해서 회복을 실제로 이거 탈취하기 위해서 요번에 10만 명을 다시 풀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현 전력을 볼 때 지금 현재 전문가들 평가는 작전 운용 가능한 전체가 이제 3분의 2가 전부 손실된 상태고, 그 다음에 예비군을 그 적기에 그 무장시킬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공세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부 지역에서 이 흑해 러시아 공세. 자, 러시아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흑해 지역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 얘네 그 크림대교 이 10월 8일 날 작년 10월 8일 날 요 일대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복 조치로 이 흑해 일대에서 이제 그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곡물협정 연장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전부 곡물 수출을 했는데 자, 이거 7월 17일부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 러시아가 이 오데사 항구 여기에 지금 현재 계속 포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각종 그 곡물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을 지금 드론이나 미사일로 때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여태까지 실패 이후에 곡물 협상 실패 이후에 흑해 상황이 계속 긴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 곡물을 이쪽을 통해서 흑해를 통해서 저쪽 보스포러스 이쪽 해협을 통해서 저쪽 중동 지역으로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서방의 어떤 이런 콤보를 통해서 이 흑해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나토 진영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는 반드시 흑해 함대와 이제 마찰이 예상되는 뭐 그런 있다 이 말이죠. 러시아가 완전히 이 곡물 협정 이거를 이제 파기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조건이 만약 부합된다면 우리가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너희들이 우리나라 그 곡물 비료 이런 수출 제한 이런 걸 풀어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 곡물 수출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해로 못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육상을 통해서 이 폴란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게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EU 차원에서 EU 국가 5개, 예컨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그 농산물 가격 하락, 왜냐하면 가격으로 이제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국 농산물 가격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자, EU 차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들 이런 거를 수입하는 거를 지금 금지하고 있다. 9월 15일까지. 자, 그러나 이 젤렌스키는 이걸 빨리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곡물 수출, 곡물 안보,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국제사회에서 큰 그 이슈다 하는 걸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지금 현재 이 곡물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 현안으로 전부 이제 다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 28일 그 다음에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이제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푸틴은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자, 이것 대신에 우리 거 풀어주겠다, 우리 걸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6개 나라, 부르키나 파소,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센트럴 아프리카 리퍼블릭, 에르트리아, 자, 이 6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너들한테 2만 5천에서 5만 톤 그 곡물 주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무를 대체하면서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러나 이제 여기 대해서 미국의 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정상들한테 지금 도대체 왜 곡물 위기가 식량 위기가 생겼는지 너희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했는지 잘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자 푸틴 만나거든 이런 얘기들은 제대로 좀 들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간평가에 대해서 이제 특징 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노출된 문제점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제 풀릴 것인가, 이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여름 우크라이나 대공세의 그 특징은 먼저 6월 8일 날 그러니까 4일 뒤에 러시아 방어선 침투 작전을 했는데 완전히 남부 지역에서 초반에 엄청난 그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 얘기를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최전방을 그 돌파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제1방어선에서 전부 돈좌됐다.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 정찰로 이제 목표물이 완전히 노출이 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평균 그 100m 돌파하는데 5명이 사망한 꼴이었다. 그래서 많은 그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군인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고, 자 우크라이나 불만을 토로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전차 장갑차 브래들리 레오포르트의 손실이 대단히 컸다.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전투 장갑차 20%가 전부 파괴가 됐다. 자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이 방어막을 촘촘히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지뢰지대가 있고 GP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제1방어선에서 이제 지뢰와 중대급 진지, 거점 이런 것들을 2 내지 3km 폭으로 좀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제2방어선 여기에 이제 포병하고 예비대를 배치를 하고 4 내지 5km 그리고 제3방어선이 이제 주방어선인데 여기에 대전차 방어, 대전차 장애물 자 이런 것들을 3, 4km 정도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지뢰지대에는 이 12개 다양한 종류의 그 지뢰를 배설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가 완전히 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F-16 준다 하는데 아직 뭐 성과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조종사들도 지금 이제 훈련 중이고 그래서 이 제공권 열세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광정면 동시 공격 이런 그 전술로 이제 바뀌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이제 포병, 방공, 대전차 무기, 다연장, 전자전 이런 데서 이제 우크라이나보다 그 우위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은 아직도 본격적인 그 대공세 작전이 시작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배경을 보면은 여전히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2개 그 여단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대공세를 위해서 그러나 미국 벤 허지스 그 전 유럽 사령관 이분 평가에 따르면 초기에 우크라이나는 2 내지 3개 여단만 그것도 500에서 700대 기계와 차량을 갖춘 그런 2, 3개 여단만 이제 남부 지역에 투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초기에 그 막대한 피해 후에 이른바 이제 그 전술을 그 수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부대를 투입하는 그런 공세 전술에서 소규모 부대로 바꾸고 이제 광정면 그 침투 공격 전술 아까 얘기대로 1000개의 그 벌집이 쏘는 비는 슈티히에 이런 그 전술을 전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지뢰지대 너무 이게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격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측 얘기는 잘게 이제 부대를 나눠서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쉿 피어 쉿 단계적으로 그 다음 바움라이에 피어 바움라이에 그러니까 나무가지 하나마다 그리고 메타 피어 메타 그러니까 1m 간격 단위로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 방어선을 서서히 허물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그 나슈플리니아 병참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정밀 그 포병 어떤 이런 사격으로 전부 파괴시키고 자 이와 같은 그 전술 형태로 이제 바꿔 나갔다.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대로 타우즌 비너슈티시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광정면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서 광정문에 이제 그 전부 그 아주 소규모 부대 그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러시아의 그 이제 예비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그 묶어놓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자 이 성과가 하루 아침에 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메타 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막대한 이와 같은 그 저 러시아의 이 강력한 그 어떤 이런 방어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환경에서 이제 계속 러시아 광정면의 방어선 중에서 어디가 지금 취약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전술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이게 러시아한테는 완전히 이게 이제 충격이다. 그래서 완전 골 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놈들이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떤 규모로 공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소식이다. 이제 그 정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 그 9월달, 11월달에 대공사 그때는 이제 성과가 좀 막강해, 아주 컸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미흡한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9월달에 하르키우에서 8,000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헬손에서 4,500평방킬로미터 이렇게 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겨우 253평방킬로미터다. 왜 이렇게 도대체 한가? 그래서 지난 그 가을 역습 작전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가 이제 부진한 그 배경은 자 지난 가을에는 러시아가 이제 갑자기 그 공세를 단하면서 이때는 그 시간하고 공간을 우리가 맞바꾸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그 응전할 그런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퇴각하는 것이 답이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진 전부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퇴각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1300km 그 방어선 이런 것들을 그 구축하는데 전부 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제 그 당국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 성과 이것이 지금 뭐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대단히 성공적이다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대공세의 2달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진지전, 포병, 미사일전, 그 다음에 드론전 이런 양상 큰 흐름에서 이런 양상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2달 지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막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본 여태까지의 전투 상황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취약점 정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를 어떻게 재편성할 건지 그리고 지금 속속답지 않은 서방의 무기체계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현재 재편성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대규모 부대 대공세 작전이 도대체 언제 가능할 건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부대 이 공격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 방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기계와 여단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세기를 예컨대 형성을 하고 러시아군 퇴각을 그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부대는 이제 만약 투입된다면 아까 그 드니프로하고 이쪽 자포리시아 공간 이쪽에 투입할 거고 그러나 본격적인 대공세 시기 이거는 조금 아직도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이 이와 같은 여건이 다 마련됐을 때 그때 가서야 이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대공세 큰 그 기대 이런 거는 금물이다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 여론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그 기대치를 지금 낮추기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계속 그 진도가 잘 나가는 거 저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지금 현재 할리우드 그 필름 영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우크라이나 그 병사들의 그 생명에 달린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매 메타, 1메타, 자, 이런 것들이, 자, 1km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병사들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빨리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와 같은 그 전선, 이거는 완전히 전부 다 지금 현재 완전히 그 지뢰로 지금 현재 전부 다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병사들의 그 생명, 이것은 완전히 우리 우크라이나의 보배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대통령이 자, 국민을 상대로 또 서방 세계를 상대로 이와 같은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7번째는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드론, 이것이 완전히 전쟁 수행의 총알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제 드론의 역할, 이것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양 진영은 전부 다 이 드론으로 각기 상대 그 주요 수도나 주요 도시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찰도 할 뿐더러 이제 폭격도 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스크바하고 크림반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 대건물 그 집중, 그리고 정부 청사 밀집 지역, 여기에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이제 드론 공격을 터뜨리고 있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어떤 노보로시스크, 여기는 완전히 그 흑해에 있는 러시아 그 맨 남쪽에 있는 그 이제 그 항군대, 군항인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그 흑해함대 그 잠수함 그 기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드론으로 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 그 대공세에서 드러난 거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포병 탐지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병력이 살고 싶을 경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그 포병을 식별할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와 같은 거를 전부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은 도대체 뭔가? 여태까지 이제 그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은 이제 첫 번째, 우크라이나 군대는 완전히 무기하고 장비,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무기 체계 통합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초기 실패는 완전 불가피한 그런 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존보 무슨 협동 예컨대 전차가 달리고 뒤에서 포병이 지원을 하고, 자, 공중에서 항공기가 지원을 하고, 또 이 대포병 사격을 하고, 예컨대 드론을 띄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자, 이것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전부 다 이 무기체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어떤 국방력을 키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전쟁 이후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십시일반으로 전부 다 무기나 장비나 이런 걸 다 빌려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구색을 못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화 차량이나 포병, 공주 지원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이 전력을 투사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다. 이런 그 어떤 본질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반면 러시아는 이제 완전 제공권도 장악하고 있고 드론 전력도 좀 막강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그 감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독일이나 이 선진국 이쪽 나토 진영에서는 야, 우리가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왜 우리 가르쳐준 그런 전술대로 작전을 안 하냐. 이제 초기에 요번에 대공세 초기에 그런 그 비난을 쏟아붓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처럼 지금 현재 나토 어떤 이런 서방 국가처럼 그런 전력 증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나 이런 게 이제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뭐 그렇게 흉내를 내봤는데 완전히 많은 인명 피해, 그 다음에 장비 피해 이런 것들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대단히 아주 임기응변적으로 이 대공세 이후에 8주 이후에 이와 같이 작전을 바꾸면서 자기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취향의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전부 진지를 파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부대가 대규모 부대 기동을 공세를 취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여태까지 대전차 장애물로 전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때려주는 게 제압이 되는데, 이제는 요만하게 대여섯 명씩 전부 이렇게 막 부대를 나눠가지고 요리조리 살금살금 다 기어 들어오니까 이거 어쩔 줄을 모른다. 진지 속에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지금 현재 이 러시아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포병이나 미사일 드론, 이런 거를 이제 원거리 목표는 때려주고, 그 다음에 소수병력으로 러시아 참호 침투 전술로 이제 변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방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것 전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2,500만 불을 이제 좀 무기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포병탄, 하이마스 탄약, 스트라이커, 브래들리 장갑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공세 초기에 파손된 그런 물량들을 전부 대체하기 위해서 또다시 지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장사정포나 에이테킴스, 장사정포 사거리 250km 수당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7월 달에 이제 집속탄, 클러스터 뮤니션, 현재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집속탄을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블린갱어 쿼터에서 완전히 눈먼 탄들이 2.35% 이하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불발탄도 이제 끼워 넣는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러시아 본토를 대상으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언질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이 프랑스, 이태리, 독일, 그러니까 예컨대 이 집속탄은 대단히 비인도적인 그런 탄약이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0여 개국이 여기 지금 이제 참가국으로 있는데, 이 프랑스나 이태리,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와 같은 집속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 양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여기 이제 협정에 가담을 안 했고, 러시아도 가담 안 했고, 그 다음에 대공세 전망 관련해서 이제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은 우리가 이제 적극 지원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태까지 노력 일관되게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성공적으로 이제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이제 이 전쟁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 포돌리아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장비, 무기 이런 것들은 탄약하고 포함해서 약간 이제 F-16 전투기는 60에서 80대, 그 다음에 200대에서 300대 전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일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포탄 수가 수천 발에 달한다. 적게는 1000발, 많을 때는 7000발까지 하루에 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탄량은 월 생산량이 14,000발에 끝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를 그럼 도대체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가? 그 얘기 이제 가장 큰 숙제인데, 우크라이나. 그러나 지구본을 돌려놓고 이와 같은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사진에서 보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이와 같이 지금 애거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자 요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키예프 가셔가지고 젤렌스키 만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크라이나 그 남부제 대공세 이제 당면 최대 목표는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그럼 러시아 방어선 이걸 이제 돌파하느냐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자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톡마 그 다음에 멜리토폴 베단스크 그 다음에 마리우폴 자 이런 네 도시를 지금 어떻게 점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점령하기 위한 예상 전략은 자 그러나 일단 이 견고한 러시아 방어와 이거는 직접 그 돌파하지 않는다. 이제 건너뛴다 예컨대 2차 대전 때 마지노선 건너뛴 것처럼 자 건너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장사정 그 미사일 이런 것들로 때리고 예컨대 영국의 스톰 섀도우 자 이와 같은 미사일로 때리고 그러면서 러시아 군수병점 탄약구 보급기지 이런 것들 때리고 그 다음에 해서 그 자포리시아 이쪽에서 때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헬손에서 이 크림반도까지는 약 한 뭐 130km 50km 충분히 된다. 근데 앞으로 만약 이 저 장사정 미사일 250km 이상 나간다 하면은 충분히 그 자포리시아 헬손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 크림반도를 향해서 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 그 연결되는 교량 폭파 쏜하 이건 이미 폭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조종사 F-16이 조종사 계속 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러시아 본토도 직접 공격하겠다 이걸 청명했습니다. 자 이거는 대단히 본질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얘기인데 1년 반 가까이 되도록 여태까지 러시아는 이제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았다. 그리고 끽한다는 것이 이제 자기 영토에서 여태까지 피침당한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예컨대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이 저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는 이제 앞으로 러시아 본토도 우리가 때리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케 nach Russland zurück해서 자, 이 전쟁은 이제 러시아한테로 돌아간다 그 얘기를 unvermeidlicher, natürlicher und absolut fairer Prozess. 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페어한 그런 프로세스다. 우리가 러시아 본토 너희들을 때리는 거.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계속 우리가 뺨을 맞았는데 자 우리도 너희 뺨을 이제 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러시아 너네 땅에 가서 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이 모스크바 이쪽에다 드론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크라스노다 해서 자 이쪽 그 흑해 이쪽 오른쪽에 러시아 내륙에 그 군 공항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그 이란제 카미카제 그 드론, 자, 이 드론이 계속 매일 밤 우크라이나 야간 공격을 그 개시하는 그런 그 공항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강에 또 포격을 하고, 아까 그쪽에 또 저쪽 그 근처에 있는 그 노보시스크 그쪽에 잠수함 기지도 공격을 하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제 본토를 하나씩 둘씩 계속 이제 때려 나가겠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왜 젤렌스키가 이 얘기를 지금 현재 하는가 그 얘기죠. 러시아 본토 공격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상황에서 하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자 이것은 뭐 젤렌스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나온 그런 언사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지금 안보 협정 체결 이것이 거의 임박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나깨나 계속 우크라이나는 우리 나토 가입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요번 빌니우스 그 리투아니아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나왔다시피 자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전쟁 당사국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나라는 이제 나토 그 가입으로 가입국을 못 받아준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레귤레이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깨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이제 원천적인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지금 현재
그런 대안이 뭐냐. 그래서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그 카운슬 뭐 이런 것도 격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지만 나토 차원에서.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은 그러면 bilateral 그 security assurance 이 guarantee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안보 협정을 체결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미국이 이거 이거 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세계 제3위 그 핵 보유국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다 이관을 하면서 이른바 그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여기 사인을 했는데 이때 그 보장한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 러시아는 그렇다 치고 영국하고 미국은 어떤 형태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그러나 여태까지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나마 뒤늦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그 당사국으로 이 안보 협정을 체결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그 좋은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이제 아마 체결 임박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을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설사 우리가 모스크바를 때려도 예컨대 러시아를 때려도 절대로 그 핵무기로 러시아가 대응을 못한다는 이런 확신을 지금 현재 젤렌스키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태까지 공갈 쳐봤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어떤 이런 안보 협정이 체결됐을 경우에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현재 미국이 어떤 이런 핵우산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이 전부 다 억제력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와 같은 러시아 본토 직접 공격 명령 이런 것들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공격할 거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서방부가 계속 답지하고 예컨대 미국의 ATACMS 방공무기 전차 장갑차 지뢰제거 전차 이런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언제 그러면 본격적인 대공세가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바로메타는 뭐냐 하면은 반드시 이제 영국의 그 챌린저 전차나 레오파드 그 다음에 아브람스 이런 전차들이 완전 대규모 이런 전차들이 그 투입됐을 때 대규모 부대 이 전차 부대들이 투입됐을 때 이게 전선에서 보인다 이럴 때 비로소 이제 대공세 대규모 부대에 의한 대공세가 시작됐다 이게 본격적인 대공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여태까지는 이 남쪽 동쪽 이쪽에서 주로 싸웠는데 동북부 이쪽에서 주로 대응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북부 전선 지난 4월 달에 전부 다 러시아 패퇴를 했는데 그러나 이쪽에 대해서도 방어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와그너 이 그룹이 지금 현재 벨라루스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그 북쪽 전선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위협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대공세를 앞두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대공세를 앞두고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그 사기와 전투중 밑에서 이런 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틴 전략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소모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 서방의 인내심도 고갈되고 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망은 이게 갈수록 이제 그 브루탈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소모전 장기전 이런 것들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계속 그 진지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되면서 끊임없이 그 예비들 계속 투입하면서 계속 그 미크라인더 계속 그 인명살상만 계속 축내는 그와 같은 전쟁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중간 이 평가고 이거 대공세 중간 평가고 지금부터는 이제 프리고진 그 군사 반란 이후에 러시아 정세가 이제 어떻게 되나 이걸 간략히 이제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전부 소개를 드렸지만 6월 23일, 25일 날 그 프리고진 와그너 그룹이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그 권력 체계 이것들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푸틴이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권력 체계에 구멍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극복했지만, 그러나 막강했던 그 당시에 푸틴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체면, 이런 걸 크게 손상받았다. 그 양진영의 내전에 이제 연루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지금 프리고진 어디서 뭘 하느냐? 자, 이 관련해서 이제 루카셴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고진 와그너 그룹이 우리 땅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물론 번복했지만, 그러니까 반란 2주 뒤에는 이게 느긋하게 이제 프리고진과 와그너 이 지휘관들이 러시아 내에서 이제 자유행동을 했다. 이게 상페테르스부르크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거기도 콩코드, 이 정부 완전히 무슨 급식 사업하는 이 회사, 이것도 콩코드도 이제 페테르스부르크 있고, 그러니까 전부 왔다 갔다 했다. 그 군 지휘관 회의도 하고, 이러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러나, 와그너 그룹이 다시 재조직할 건지 아니면 벨라루스로 완전히 이전할 건지 이런 여부는 여전히 이제 가을까지 불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전부 다 이제 휴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폴란드로부터 주로 나온 얘기가, 자, 이게 벨라루스에 체류하던 100여 명의 그 와그너 그룹이 폴란드 국경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 8월 3일날 이게 폴란드 이제 보도고, 그러면서 수주 전부터 약 한 와그너 그룹 8,000명이 민스크 90km 남동쪽에 천막지지를 구축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다음 또 수일 전은 와그너 그룹 1,200명이 전차를 대동해서 벨라루스에 도착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나 루카셴코는 계속 이런 소식들에 관련 뜰 때마다 비웃으면서, 야, 벨라루스가 와그너 그룹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벨라루스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너희들 국경 근처에서 놀고 그러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폴란드는,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는, 야, 이게 아무래도 그 와그너 그룹의 어떤 이런 도발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그너 그룹 이제 폴란드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이 수발키, 자, 이것이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맨 이제 좌측 위에 이것이 이제 칼리닝그라드, 이게 러시아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칼리닝그라드는 이제 리투아니아하고 이 폴란드 이 사이로 완전히 이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이제 벨라루스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보다는 한참 떨어져 있다, 이 칼리닝그라드가. 그래서 러시아가 이 내 땅 칼리닝그라드로 가기 위해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요 주황색 요거를 이제 즈발키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 이걸 통해서 갈 수 있다. 이게 64km인데, 자, 이 공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벨라루스에 나와 있던 와그너 그룹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이 지금 현재 우리 폴란드로 완전히 벨라루스 무슨 국경 수비대 그런 신분으로 가장을 해서, 예컨대 무슨 불법 난민 신분이다, 그런 그 가장을 해서 우리 그 국내 치안을 이제 어지럽힐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리고진 부사의 러시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와그너 그룹이 갖고 있던 무기, 탄약 이런 것들 좀 인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와그너 그룹은 지금 계속 용병을 충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레즈니코프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자, 군사 반란 이거 다음에 러시아 권력 교체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푸틴의 권력 이거는 작년보다 완전히 허약해졌다. 그러면서 이 크렘린 내에서 지금 현재 이 푸틴의 후계를 물색 중이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 얘기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레즈니코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하고 프리고진 관계는 도대체 어떤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프리고진은 완전히 푸틴의 어떤 이런 요리사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푸틴의 어떤 이 후광 속에서 계속 커왔는데,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제3세계에서 예컨대 이제 러시아가 어떤 군사력을 투사할 그런 지역에 예컨대 이 바그너 그룹을 투입하면서 러시아의 그 외교, 안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제3세계에서 지금 해왔는데, 그러면서 서로 그 공존해 왔는데, 그러나 군사 반란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서먹서먹해진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 반란 일으켰을 때, 자 이제 러시아 당국 어떻게 했냐면 프리고진 가택을 전부 수색을 했습니다. 산페테스부르크에 있는 가택을 수색하면서 그 수색을 했더니 현금 다발이 뭐 엄청 나오고, 예컨대 달러로 된 거, 루블로 된 거, 자 루블화로 된 거 나오고, 그 다음 그 외에도 무기도 나오고 다양한 약간 가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6월 말에 이 푸틴은 무슨 얘기를 했냐. 프리고진 이놈이 아마도 수십억 횡령을 했을 거야,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자,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저, 현재 이 바그너 그룹 용병 관리하라고 우리가 10억 유로를 줬다. 860억 루블을 줬고, 그 다음에 이 콩코드 정부 급식이 담당하는 이 회사 운영비로 우리가 약 한 10억 유로 가까이 또 줬다. 그러니까 20억 유로를 우리가 줬는데 이놈이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푸틴 입에서 직접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 이놈이 뭔가 지금 현재 뒤가 구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푸틴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군사 반란 이후에 그럼 이제 이 바그너 그룹 이게 어디가 있는가, 전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했는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대공세 기간 중에 이 바그너 그룹은 전혀 활약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푸틴은 앞으로 계속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희들이 좀 참여해야 되겠다, 지금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란 이후에 이제 바그너 그룹 지휘관하고 이제 회동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프리고진은 이제 그걸 거부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조만간 그 바그너 그룹은 계속 이제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크렘린 이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푸틴은 이래 또 크렘린은 또 지금 아프리카나 이 중동 이쪽 쪽에서 바그너 그룹 활약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고무돼 있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또 이와 같이 제3세계에서 군사력 운영을 위해서 이 바그너 그룹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프리고진을 내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이제 프리고진은 이제 푸틴과 크렘린은 여전히 그 위협적인 그런 존재다. 자, 이런 얘기를 Institute for Studies of War, ISW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군사 반란 기간 중에 푸틴은, 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모스크바를 탈출하려고 기도를 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6월 24일 날 우크라인스카 이쪽 그 언론이 보도를 했고, 자, 이 프라브다, 뉴욕 타임스, 미카엘 씨가, 그 다음에 차도콥스키, 자, 이 사람 반체제 인사인데 아일랜드에 있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런 언론들이 전부 이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3일 날 저녁에 이제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남부 사령부를 아침 7시에 전부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8시부터 이제 모스크바를 향해서 그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제 기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9시에 푸틴이 대국민 연설을 한 다음에 연설 후에 숲속 빌라로 도주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그 전용기 일루신 2 96을 타고 6월 24일 날 13시 16분에 모스크바 부누코보 그 공항을 이륙을 했다. 그리고 이때 수명의 그 참모를 대동을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0분 후에 모스크바 북동쪽 티바 이 주에 보리조브스키 코틸로보 이 군공학에 착륙을 했고, 그 다음에 1시간 거리는 발다이 이쪽 이제 모스크바 북서쪽 400km 떨어져 있는 이 산림지대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푸틴 그 빌라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빌라가 있는데, 이 빌라로 그 피신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날 자정까지 체류를 했다. 그리고 자정경에 이제 모스크바로 복귀를 했다. 이런 그 보도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반란 기간 중에, 자, 군 지휘부인 쇼이구 국방장관, 그 다음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이 두 명도 여전히 그 이탈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이제, 전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용병단체를 러시아 국방부가 전부 다 이제 그 정식 그 조직으로 그 러시아 국방부로 이제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 노력을 하면서 전부 이제 고용 계약을 지금 체결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그너 그룹을 여기다 이제 사인하라 그랬는데 프리고진 안 했죠. 이제 체결 안 하고 그러나 저쪽 북코카소스 이쪽에서는 이제 전부 다 했다. 아크맛 이 용병단체는 이제 최초로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를 이제 그 푸틴한테 고자질을 한 거죠. 예, 근데, 자, 이거 내 국방장관 지시 이걸 전부 거부를 합니다. 이놈이 하니까 푸틴은 그러면 프리고진 이놈을 체포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체포해라. 그래서 이 쇼이구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특수부대 1,500명이 자, 이 프리고진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전부 내려. 그 당시에 이 프리고진은 루안스크 이쪽에 있었는데, 자, 이게 완전히 이제 체포하러 내려갔는데, 그러나 이 바흐무트, 자, 5월 25일 날 이제 바그너 그룹에 의해서 바흐무트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규군이 포탄도 안 주고 뭐 계속 이 무기 지원도 안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우리 못 있는다 하면서 이제 프리고진은 일방적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규군을 들어가게 하고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제 러시아군 현역 중령을 생포를 했는데 자, 이 얘기가 지금 현재 러시아 이 쇼이구 저 얘기는 지시가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는 이 바그너 그룹 이거는 앞에다가 철수 못하게 지뢰를 전부 매설해라. 그 다음에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는 저 바그너 그룹 이걸 좀 전멸시켜라.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정규군이 자 철수하는 바그너 그 용병 죄수들 뭐 이런 바그너 그룹한테 전부 다 총격질하고 내부 총질한 거죠. 총격질하고 이랬단 말이죠. 여기 이제 화가 난 그 프리고진이 이거를 완전히 비디오다 담아서 자 이거를 23일 날 밤에 이제 계속 틀면서 자,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9시에 일제히 대부대를 데리고 이제 전부 그 로스토 그 동강에 있는 남부 사령부를 향하면서 했는데 이때 나와 있던 이 게라시모프 이 남부 사령부에 있던 게라시모프는 이런 소식을 듣고 도망갔고 모스크바로 그 다음에 이 루안스크에 있던 이 쇼이구 국경전선 이도 완전 현장 이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군사발언은 근본적으로 이제 현재 이 러시아한테는 완전히 이게 좀 그야말로 패착이고 그야말로 이게 부정적인 뭐 그런 사건이지만 우크라이나군 사기를 높이는 충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 정세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크라이나군 병사 사기를 올리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국내 파벌사 무능한 군지휘가 이렇게 때문에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속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1300km 완전히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제 내년 초부터 이 징집 명령을 3년 더 늘려가지고 현행 27세에서 앞으로 이제 30세까지 전부 다 충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설사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러시아 군대는 대공세 작전을 수행하기는 대단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여기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나토 가입 관련해서는 작년 9월달에 이제 나토 가입 신청이다 패스트트랙 모두스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뭐 조건 다 따지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제끼고 우리 빨리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야 전쟁 끝나면 받아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는 설사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가 이와 같은 그 근본적인 그 자격 이런 것들을 만약 충족 못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군대는 완전히 문민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나 차나깨나 이제 나토 가입 이거는 우리한테도 완전히 위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유럽 안보가 이렇게 산산이 깨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정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자 이거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나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전마에 휩싸이지 않도록 서방이나 미국 받아 우리한테 안전보장 또 다른 대책을 이제 강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하면은 이제 bilateral 뭐 이렇게 돼 security assurance
그 다음에 Unilateral Security Assurance,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 나토가 이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자, 이런 대안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모델을 제시를 했다. 이제 핵보유 포함해서. 그러나 이것은 나토 이하고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나토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뉴클리어 쉐어링 5개국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확장을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뭐 오케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나토 차원에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카운슬 이런 것들을 이제 격상시켜서 앞으로 모든 그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위기 협의, 공동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전망이고, 아까 얘기대로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과 조만간 안전보장 협정, Security Assurance 아니면 Security Guarantee,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공동 그 안전보장, 상호 방위 조약, 뭐 이 협정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Security Guarantee가 만약 체결된다면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정식 나토 그 회원이 되기 전까지 이제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이 나토 지역으로 비할 경우 대비해서 미국의 전술력을 써야 되겠다. 이런 그 결의안을 미 상원 2명이 공동 결의안을 이제 발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린제이 그레함 공화당,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이 2명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전술력 사용 조건은 예컨대 전쟁이 이제 나토 지역으로 비화하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든지 아니면 자포리시아 이쪽에 원전이 폭파시키든지, 자, 이럴 경우에 나토 동맹적 5조의 근거에서 동맹국 침공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러시아에 대해서 쓰자, 이런 그 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의 그 나토 가입, 지난번에 이제 그 북구 가운데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을 했고 4월 4일날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스웨덴은 여태까지 이제 튀르키예, 에르도안 이제 딴질 걸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전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튀르키예는 국회 비준 이제 전부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양국은 이제 안보협정 체결할 거다. 그러면서 테러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한다 하면서 이제 이 쿠르드족, 여태까지 이제 비호해왔던 스칸디나와 비호해왔던,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상징적으로 끄기 위해서 테러,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자.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는 어떤 이 쿠르드족, 여기에 대해서 예컨대 스웨덴들도 보조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에르도안은 이제 공항 떠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EU 가입을 원하는데 이 협상이 여태까지 단절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개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국회 비준 처리하고 스웨덴의 그 나토 가입 이 문제를 이제 추인하는 막 그런데 하나의 그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올 3월 달에 이제 푸틴에 대해서 전범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법적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EU 이제 그 사법급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자, 이것을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 전쟁 범죄,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그리고 이 형법, 뭐 이렇게 추궁, 예컨대 전쟁 범죄, 이런 걸 계속 그 증거를 예컨대 이제 계속 팔로우하고 에어파숭 계속 이제 기록하고 뭐 이런 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관련된 모든 그 기록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컨대 이제 앞되면 전쟁 범죄, 이걸 어떻게 기획하고 수행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전범들, 예컨대 이 푸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쟁 범죄자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제 계속 그렇게 추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가담하는 나라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EU 주요국가, 미국,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바브될 거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23년 여름 대공세 중간평가를 해보면은 이것이 결코 이제 실패가 아니다. 초기에 완전히 이게 뭐 실패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냐 했는데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런 그 어떤 여건, 이제 강력한 러시아의 방어선 이런 것들 이 완전 지뢰지대화 돼 있는 방어선 이런 거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미 합참의장 막 밀리는 와이포라는 미세 포크 앤 피아트에서 지금 이제 완전히 잘못된 실패 그러한 건 거리가 뭐다, 그러니까 성공이다, 성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앞으로 전쟁이 길어질 거고 좀 더 격렬해질 거고 그리고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그러나 이 대공세 자체가 이제 전쟁 정식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대공세 이 성과를 내야 향후 이제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 그 입지가 이제 강화될 것이다. 그런 건 이제 불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걸 보면 이제 대공세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17개월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을 평가 보면은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흡사 1916년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16년 상황과 이제 유사하다. 앞으로도 2년 더 이어갔던 상황이 똑같이 더 지속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청모전 했는데 그와 같은 그 형태를 계속 답습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53% 회복했다는 얘기는 드렸고, 그러나 앞으로 실지만을 위해서 더 험한 그런 전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푸틴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다산스페레히티군 für den Putinismus에서 이거는 푸틴주의를 위한 어떤 이런 존재가 되는 뭐 어떤 그런 권한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푸틴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건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 패배, 만약 전쟁을 패배를 했다고 할 경우는 이거는 푸틴 그 무덤가에다가 완전히 묘비명으로 자, 이놈이 이 전쟁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 인슈리프트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푸틴 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푸틴 입장에서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자, 전망을 보면은 kein Sieg Russlands, keine totale Niederlage Russlands.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결코 러시아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전쟁은 결코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충원에도 불구하고 대공세 그 여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술핵 이외에는 이제 쓸 도리가 없다, 이제 그 옵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그 형국까지 몰렸다는 얘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만약 이 패배한 러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 연방이 깨지더라도 남아있는 그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나 핵무기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전략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전쟁의 패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완전히 뭐 두부자르듯이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소모전, 진지전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제 어떤 이런 내적 국내적인 그런 뭐 변수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반푸틴 세력들이 무슨 뭐 등장한다든지 이런 세력들이 생기고,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어떤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아울려져서 근데 또 다른 어떤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이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4부 붕괴 후에 이제 러시아 연방 붕괴 후에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5부 이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게 러시아 이 연방 붕괴 이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은 러시아 제국 붕괴부터 건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는 건너뛰고 이제 구소련 해체를 다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5부에서는 자, 이것도 아쉽기 때문에 1721년 그 당시에 뾰또르 대자가 건설한 러시아 제국이
1917년 어떻게 붕괴되는가. 자, 이 과정을 쭉 한번 보고 그때 이제 등장한 20개의 그 이제 자체의 그 어떤 이 국가들 이런 것들 몇몇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5년간 소비에트 러시아 해서 자 정식으로 1922년도 러시아 그 소련이 그 등장하기 그 전까지 이 5년간 또 어떤 그 과정을 밟는지 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양방 붕괴 이것은 전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 사회에서 그 김은경 발언 자 이거는 노인 폄하 그런 팩터에서도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좀 고착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그래야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또다시 이와 같은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을 거고 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